우선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청약을 넣어볼지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을지 결정해 볼 수 있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받았을 때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하나 주문하려고 하는데 무료 배송인 거예요. 헐, 무료 배송이라니. 바로 주문하기를 클릭하는 거죠. 요즘 택배비가 3,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 3,000원만 아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요. 5억에서 15억까지 하는 이런 아파트를 3천만 원에서 1, 2억 정도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더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청약이랑 경매, 이 두 가지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둘 중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결정을 못 내리시는데요. 청약 당첨이 돼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언제 당첨될지는 모르겠고,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자니 이때까지 무주택자의 가점들이 채워왔던 것들이 다 무산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살기는 싫은 건데요. 구독자 두 분께서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무주택자 생애 최초 혜택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약을 먼저 하시는지 고민입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매로 받는 순간 주택 청약 통장은 이미 무의미가 되는 거 맞죠? 청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로또 같은 청약을 기다리며 경매를 안 하고 있자니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셨어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수강생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만한 속 시원한 해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청약을 넣어볼지 아니면 경매로 낙찰을 받을지 결정해 볼 수 있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받았을 때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약부터 볼게요.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 일정 및 통계로 들어가서 분양정보 경쟁률에서 아파트를 들어가면 청약 예정인 것부터 이전에 청약을 했던 아파트까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예시로 안산시에 있는 하나포레나 안산 고잔 2차를 볼게요. 주택명을 클릭하면 여기 모집 공고문이 있거든요. 이 모집 공고문을 청약을 넣기 전에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글자가 너무 많아서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청약을 넣는 분들이 계신데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면서 당첨되고 나서 생각해보지 뭐 하고 모집 공고문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알고 신청해야 될 텐데요. 필수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 어딘지 짚어드릴게요. 중간쯤 내려와 보면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여긴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신청하려는 타입의 분양가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5구 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공급 금액 총액이 5억 4,7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계약금이 10%고 중도금이 60%, 그리고 잔금이 30%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금 10%는 당첨되고 나서 며칠 이내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 아파트는 계약금도 두 번을 나눠서 내야 되는데요. 처음 계약 시 1,000만 원을 내고 30일 이내에 계약금 10%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4,476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정도 5,476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해요. 계약금도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DSR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 이런 모든 부채들을 다 합친 거랑 내 연간 소득을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냐를 보는 게 DSR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 DSR보다도 더 규제를 강화를 해서 대출 한도를 확 줄여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DSR 때문에 계약금을 낼 때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나중에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중도금은 계약하고 나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나눠서 좀 납부를 하는데요. 여긴 1차에서 6차까지 중도금 60%를 6번 나눠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도금도 다 현금으로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정한 은행에서 단체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킵니다. 중도금 대출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이자랑 이자 후불제가 있는데요. 무이자는 말 그대로 집단 대출을 일으켜서 수분양자들이 대출 이자를 갚는 게 아니라 시공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중도금이 무이자인 분양권은 처음에 계약할 때 들어갔던 계약금 외에 잔금을 낼 때까지는
때는 별도로 추가로 돈을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자 후불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후불제는 잔금을 내기 전까지 대출 이자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수분양자가 잔금을 낼 때 시공사가 대신 내줬던 그 대출 이자까지도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잔금을 낼 때는 아까 모집 공고란에 적혀져 있었던 그 잔금 금액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모집 공고문을 보면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중도금 대출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다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는 잔금 때 이자까지 더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만약 개인 신용과 DSR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경우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즉 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집단 대출로 일으켜 주겠다라고 했지만 개인 소득이나 신용에 따라서 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을 넣기 전에는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신용조회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청약 신청하기 전에 은행 가셔가지고 내가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청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청약 당첨되고 나서 계약금까지 다 넣은 거죠.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을 1, 2차 정도는 받았는데 3차 받기 전에 그 사이에 내가 다른 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한 거기에 대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심사를 받았을 때랑 지금 내가 3차에 대출을 받을 때 그때의 소득과 신용이 좀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3차부터 3, 4, 5차, 6차까지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추후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서 두 개 다 합산을 했을 때도 내 소득에 맞게끔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잔금은 일반적으로 30%를 내는데요. 잔금은 아파트 입주할 때 등기 치면서 내시면 돼요. 이때도 한 번 더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신 이 잔금 대출을 받으면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돼요. 이때 오히려 돈이 더 회수가 될 수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이 나오고 잔금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쯤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랐다 하면 이 KB 시세 자체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이 대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 3년 뒤에 입주할 때쯤 되니까 6억까지 올랐다면 이 6억의 기준으로 돼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다 하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6억 4,5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아파트를 5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볼게요. 감정평가는 6억 4,500만 원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지 않아서 1회 유찰됐는데요. 유찰되면 서울이 20% 깎인 금액으로 그 외의 지역은 30% 깎인 금액으로 최저가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4억 5,150만 원인 거예요. 나 혼자 이 물건을 입찰을 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6억 4,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최저가 4억 5,150만 원에 딱 맞게 써서 입찰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적은 금액보다 1원이라도 더 높게 쓰면은 내가 낙찰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입찰서에 같이 제출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걸 입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내가 입찰하려는 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가의 10%인 거예요. 여기서는 최저가가 4억 5,150만 원이었으니까 그 10%인 4,515만 원이 입찰 보증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입찰 보증금이 청약에서는 계약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이 입찰 보증금도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좀 마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입찰 보증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낙찰을 받고 한 3, 4주 뒤부터 잔금 납부를 한 달간 할 수 있는데요. 이 잔금 납부를 해야지 이 아파트가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상에 내가 소유자로 딱 등재가 되는 거죠. 낙찰을 받고 나면 잔금을 치기 전까지는 대출을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경매법정에서 낙찰을 딱 받으면 대출 상담사 분들이 우르르 모이게 됩니다. 저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세요. 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여러 대출 상담사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대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금리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은행을 가셔서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물건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금리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대출은 많이 비교해볼수록 좋습니다. 최소 20군데는 비교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셔야 돼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는 걸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경락 잔금 대출도 사실 일반 아파트 매매로 사가지고 대출 받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결국 DSR을 보고 KB 시세를 따지고 대출을 일으켜줍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낙찰받은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KB 시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KB 시세는 실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데요. 경매로 실거래되는 가격보다도 훨씬 낮게 낙찰을 받고 KB 시세보다도 낮게 낙찰을 받았으면 일반 매매로 거래했을 때 나오는 대출의 그 비율이랑 낙찰금 대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 아파트는 현재 KB 시세가 6억 3천만 원이고 최근 실거래된 가격도 6억 3천만 원이에요. 내가 5억에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으면 KB 시세 기준 70%로 대출을 받으면 4억 4천 100만 원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낙찰가가 5억이고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으로 4,515만 원을 뺐고 대출금 4억 4천 100만 원을 빼면 1,385만 원이 남는데요. 그럼 이 아파트를 살 때 필요한 현금은 총 5,900만 원입니다. 청약이랑 경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둘 다 집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청약은 청약 가점도 높아야 되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에서 옵션비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사고 팔 수 없는 기간을 정해주는 전매 제한 기간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분양권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분양권을 중간에 팔게 된다면 양도세가 60%에서 70%인데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하고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분양권은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도 중간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이렇게나 많이 납부를 하셔야 돼요. 수익을 대부분은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신생아 특공 신설이랑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줬고 결혼을 하면 청약 부분에서 분리했던 것들을 다 완화시켜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경매는 여기 경매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덜컥 낙찰을 받았다가 오히려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매 물건 중에서는 낙찰을 받아도 되는 물건이 있고 낙찰을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걸 구분을 하는 걸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아무래도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랑 협의를 한 다음에 그분이 이사를 나가셔야지 그때 돼서야 집 안을 내부를 볼 수 있는데요. 싸게 사는 만큼 집 안을 못 보고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테리어는 싹 다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잡으시고 입찰가도 그렇게 산정을 하셔야 돼요. 요즘 경매법정을 가보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경매 물건도 그만큼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수강생분들하고 경매법정을 가보면 다들 놀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놀라시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경매법정을 딱 갔을 때 많이 놀랬습니다. 나만 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구나. 나 혼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죠. 이렇게 청약이랑 경매를 비교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청약이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경매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결국 내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청약을 선택할지 경매를 선택할지 좀 나눠지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두 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시면 정말 두 개 다 하시면 돼요. 청약도 계속 넣어보고 그리고 경매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청약과 경매 둘 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랑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분양가가 높아서 신축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경우도 있고 경매는 금매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더 싸게 사려고 우리가 청약이랑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